2003년 11월 21일 새벽 3시 의정부 한 주택가에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 아빠가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 신고자는 그 집에 함께 살던 자녀였고요. 새벽에 퇴근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이 온통 새까만 매연으로 차 있는 걸 보고서 놀라갖고 일단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다 닫혀진 상태여서 불이 번지지 않고 자연진화된 상태였죠. 큰 불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그 집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소방대원들이 안방문을 열었는데 방 한가운데 불에 탄 옷가지랑 이불이 뒤엉켜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가 발화 지점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그 잿더미 속에서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아, 이미. 저희가 그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사망자는 그 하반신이 반쯤 불에 타 있는 상태로 그 머리에 많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 보니까 수십 개의 수석이 진열돼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범인이 가져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걸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집에 다른 피해자는 없었나요? 다른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한 10년 전에 이혼하고서는 자녀와 둘이서 그냥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집은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자녀분 말로는 집에 이제 열쇠가 하나뿐이라서 먼저 집에 온 사람이 화분 밑에 숨겨둔 열쇠로 문을 열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열쇠를 다시 화분 밑에 두고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날은 집에 와보니까 화분 밑에 열쇠가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철컹 하고 열렸던 거죠. 열려 있었구나. 문이 열려 있었구나. 아, 그럼 혹시 억지로 이렇게 누가 침입한 흔적이 뭐 남아있진 않았나요? 억지로 침입하는 적은 없었고요. 문을 딴 흔적도 없었습니다. 4층 빌라 꼭대기층이었는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자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어디서 친구나 누군가랑 같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열쇠를 두은 장소를 범인도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면식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예. 그럼 아버지랑 같이 누가 있었던 흔적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거실과 주방도 깨끗했고요. 집안에 두진 흔적도 없었고 작은 방 장롱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장롱에서 옷과 이불 가져다가 피해자를 덮어놓고 방화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과수팀이 여러 번 현장을 감식해도 피해자와 자녀의 지문 외에 다른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범인으로 추정되는 족적도 없었고요. 물세큰도 없었으면 뭔가를 훔치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살인이 목적이었나? 그럼 뭔가 원한 관계여야 그 정도까지 하고 불을 지르지 않을까. 열쇠 있는 것도 알고 그러면 네. 연식범이라는 얘기가 지금 맞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저희도 어쩌면은 그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가슴팍에 금시계가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식은 누구 거였나요? 자녀분한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몇 개월 전부터 매일 차고 다니던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 피해자가 전날 벗어둔 걸로 보이는 바지 속에서요.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세어보니까 한 900명 정도 되고요. 근데 900명치나 적어놓은 이 사람들 다 뭘까요? 피해자는 공장에서 거래처와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돈과 인사권 관련돼 가지고 업무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 용의선상에 두고 일단은 수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며칠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은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 4시간 전인 전날 밤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경으로
추정이 됐고요. 예상했던 대로 이제 범행 도구는 수석이었고요. 그 사인은 머리뼈 골절로 인한 경막하 출혈로 그러니까 머리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사망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방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걸로 봐서 술 취해서 자다가 불시에 공격을 당한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오 씨. 형사님들은 그 오 씨의 전날 행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 씨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봤는데요. 사건 당일로 추정되는 날이 회사 월급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기분 좋게 회식을 했다는데요. 2차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오 씨가 3차를 사겠다면서 몇몇 동료들을 데리고 자신이 자주 가던 집 근처 주점을 갔다고 합니다. 그치. 이제 월급날, 회식 많이 하죠. 그죠. 회식하기 좋죠. 꼭 돈 들어오는 날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그렇죠. 네. 3차까지 갔던 동료들이 보기에 오 씨가 취한 것 같아서 금세 자리를 파하고 다 같이 주점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 씨가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확인하고 동료들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고요. 그때가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새벽은 아니었네요, 또. 네. 제가 볼 때는 그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점까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주점 사장님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랬고 마지막에 오 씨가 봉투를 하나 꺼내갖고 수표로 술값까지 계산을 했는데 그때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딱 그 말 듣고 뭔가 확 스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뭐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표가 든 봉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야, 그렇구나. 이게 참. 그래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오 씨 월급 중에 70만 원을 수표로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그 술값으로 이제 수표 2장을 쓰고 나머지 수표 5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그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물색근은 없는데 돈을 노린 강도라는 얘기긴 하네요. 그 가능성이 하나가 다시 열린 거죠. 근데 그러면은 금식은 왜 안 가져간 거죠? 야,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수표를 쓰게 되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예전에 막 이서도 해야 되고 맞아요. 민증도 이렇게 쓸 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현장에서 불에 탔을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았어요. 수표 혹시 그렇죠. 뭐 화재로 네. 탔을 화재 가능성도 현장이기 있으니까. 네. 그래도 혹시 범인이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회사에 오 씨에게 지급된 수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누구에게 어떤 수표를 줬는지 기록을 안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기록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회사가 그 은행에서 받은 수표 일련 번호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네. 일단은 회사에 양해를 구했죠. 그 직원들한테 지급된 수표 전부를 차용정지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직원들이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직접 수표를 보여주고 정지를 풀게끔 한 거죠. 본인이. 예. 아, 그렇게. 다른 건 다 풀려도 사라진 오 씨 수표는 계속 정지 상태니까. 그렇죠. 예. 그럼 오 씨의 수표를 누군가 썼던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 사용한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도난 수표로 일단 신고를 해놓고 기다려보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곧 수첩에 적혀있던 용의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아, 근데 수첩에 아까 900명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900명을 한 다 자리에. 모인다고요? 네. 900명을 어디서 다 모여요? 경찰서에 900명을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 소환한 게 아니라 제가 제 발로 갔던 겁니다. 오 씨 장례식장이에요.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갔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오 씨와 관련된 여자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씨가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은데다가 여러 동호회에서 활동도 하고 해서 주변에 여성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치정살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인을 앞둔 새벽 오 씨의 동창들 테이블에서 한 여성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곧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란?
애련 씨는 끝까지 안 오네. 곧 발인인데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애련 씨야.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아, 이혼했으니까 전 부인? 아니면 뭐 현 여자친구 뭐 당연히 와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애련 씨가 누군 거예요? 오 씨가 오랫동안 만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한참 동창들이랑 섞여서 여자친구 얘기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동창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갑자기 화를 내요? 네. 뭐라고요? 안 올 수도 있지. 어? 걔가 평소에 얼마나 그 못했으면은 가는데 배웅도 안 하겠냐? 이러면서 오 씨 여자친구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되게 안 좋게 헤어졌으면 다시는 보기 싫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 씨 여자친구의 통신 기록을 긴급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가 포착이 되죠. 장례식장에서 오 씨의 여자친구 편을 들었던 동창과 몇 달 전부터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요. 게다가 시신이 발견됐던 그 새벽 시간에 그리고 아침에 두 사람이 통화한 게 나온 겁니다. 통화한 시간이 또 이게 사건하고 좀 물려있죠. 연관이 물려있네요. 네. 그래서 혹시 회사 동료들한테 탐문하면서 오 씨가 차고 다니던 시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 씨가 이게 술을 마시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여자친구가 예뻐가지고 접근하는 남자가 많아서 피곤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야? 그 여자친구를 따라다니던 뭐 남자가 아, 오 씨를?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형사님은 그 오 씨의 여자친구를 경찰서로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그 오 씨의 여자친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무슨 얘기요? 오 씨하고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 같이 동호회 다니면서 모임에서 몇 번 본 것뿐이지 개인적인 교류는 없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안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어? 갑자기? 그러니까 모든 여자친구. 그치 모든 동창들이 다 여자친구를 알고 있고 근데 본인은 아니다? 여자친구가 아닌데 금시계를 선물을 했다고? 이상한데 이건? 그런데 하나 더. 그 장례식장에서 오 씨 여자친구의 편을 들었던 동창 네. 기억하시죠? 그 동창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오 씨 여자친구와 본인은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뭐야? 그런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서로 전화를 하겠냐면서 형사님들 앞에서 펄쩍 뛰더랍니다. 저희도 꼬치꼬치 캐묻고 싶었는데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후퇴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 오 씨의 여자친구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오 씨와 연인 사이를 인정했고요. 뭐야? 동시에 오 씨의 동창과도 아는 사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 여자분이 오 씨하고도 만나고 그 오 씨 동창과도 만나는 사이였거든요. 아 그분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을 이제 탐문을 하고 다니니까 소문이 날까 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동창한테도 물어보니까 오 씨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들킬까 봐 부끄러워서 거짓말했다고 했고요. 결국엔 두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시간만 지체했네요. 그러네. 네. 그렇죠.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남은 건 수첩에 적힌 인물 빨리 수사를 해야겠네요. 이게 사건 발생 한 달 넘게 그 900명에 대해서 탐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오 씨하고 얽혀있던 여성 모두 해갖고 당일 알리바이가 다 확인이 됐고요.
자, 이렇게 사건 발생 2달이 넘어가고 또 해를 넘기게 됩니다. 2004년 1월 이 형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바로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요? 야, 그러면은 수표를 누가 썼나 보다. 수표를 누가 썼나 봐. 그죠? 아, 정지된 그 수표? 네. 아, 그럼 불에 탄 게 아니네. 근데 왜 뒤늦게 연락이 온 거죠? 그러게. 파주의 한 가전제품 매장이었는데요. 오래전에 그 어떤 손님이 가스난로를 사고 수표를 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도난 신고를 했던 오 씨의 수표 한 장이 있었던 겁니다. 신의 한 수네. 훔친 수표로 난로를 샀네.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해가 지나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 수표를 사용한 사람 누가 사갔는지 확인이 됐나요? 근데 당시에 그 매장에 CCTV도 없었고요. 이서도 안 받아놓은 상태여가지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샀는지 남자가 사갔는지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은행에다 수표를 입금시키러 갔다가 그 신고된 수표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수표를 또 홧김에 찢어버렸다 그래요. 아, 찢어버렸다고요? 네. 아, 그럼 저 월급 받았던 수표 7장 중에 2장은 그날 술집에서 냈다고 했잖아요. 오 씨가 썼죠, 주점에서. 썼죠. 주점에 썼고. 그럼 한 장은 발견됐으니까 이제 4장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나머지 수표 4장도 분명히 어딘가에 썼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가전제품을 산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기간이 2달이나 지났잖아요. 네. 아마도 범인이 이걸 현장에서 강취를 했다면 당일날 이미 그날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현금화 시켰던지 아니면 굳이 확인을 안 하는 이런 곳에서 빨리 유통을 시켜서 이 수표가 좀 돌아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이서가 안 된 상태로. 그래서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범인을 쫓을 방법은 수표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수표를 계속 써서 누군가에게 넘어갔다면 받은 사람이 혹시 도난 수표인지 조회를 해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ARS 조회 기록을 뒤졌는데 오 씨의 수표를 조회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경기도 그 파주의 율락가였습니다. 연락가요? 네. 율락가의 한 업소에서 밥을 해주는 주방 아주머니였는데요. 월급을 받은 수표를 조회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업소 주인한테 누구한테 받은 수표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워낙 드나드는 손님이 많고 이서도 안 받고 안다고 해도 손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면 협조를 안 했습니다. 야, 뭐 업체 형태가 그러니까. 네네.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협조를 안 한다? 아, 이거는 좀...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은 간이 의자를 들고 율락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간이 의자를 두고 율락가를 찾아요? 자, 그 협조를 하지 않았던 그 가게 있었잖아요. 네. 그 한 가게만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율락가를 들어서는 골목에 간이 의자를 펼치고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열에 10명 들어 올려다가 나가죠.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형사님들이 있는데, 입구에서. 야, 근데 이러면 주변에 업소에서 난리 났을 텐데 이게. 그렇지, 난리 나지. 그렇죠. 한 며칠 그러고 있었더니 손님 발길이 또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업소 주인들이 이제 화가 잔뜩 나서 해당 업소 주인한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그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수첩 하나를 저한테 쓱 내미는 겁니다. 그 수첩에 포르노, 수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날짜가 2003년 11월 21일인 겁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왔던 그날이. 그럼 그날 그 범인이 불까지 이러고 살해하고 거기 간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매일 오는 손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걸 간단하게 메모를 해둔 수첩이었는데요. 그날 그 손님이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남자를 따라 들어갔는데 여성을 한 명 더 불러달라고 하더니 양쪽에 앉혀놓고 성인 영화를 연달아 2편이나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수표 3장을 없어지한테 주고 대기하던 택시를 타고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없애왔던 시간이 새벽 3시쯤이었다고 했고요. 아, 이거 타이밍이 너무 맞다. 왜냐면 지금 따님이 신고자라는 게 새벽 3시라고 했거든요. 그럼 범행 직후에 바로 율락가로 가서 그 짓을 했다고요? 만약 이게 이 전개가 맞다면 사람을 하고 죽이고 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율락가로 율락가로 갔다는 가서 훔친 수표를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인 영화를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뭐, 무슨 멘탈이야? 근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대기하고 있었던 택시를 타고 갔다라는 진술이 나온 걸 보면 이미 용의자가 택시를 불러넣지 않았겠느냐. 근데 뭐 어디로 갔는지 이걸 어떻게 잡아내지? 그러니까요. 그때 업주가 그 택시 문짝에 의정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봤대요.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의정부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보고 저랑 정훈이랑 사고지를 돌았어요. 21일 날 그 파주 율락가로 다녀온 기사님을 만난 겁니다. 2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기사님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 그 남성을 어디서 태웠다고 말하던가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그 지하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다급하게 택시를 타더니 아가씨 있는 좋은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파주로 데려다 줬고요.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아침 7시쯤에 데리러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택시기사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그 남성을 태워가지고 의정부로 돌아온 거고요. 거긴 어디였는데요? 그게 좀 이상했던 게 피해자의 집 근처 인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거기 이상해요. 근처로 예. 왔다는 자기가 게 사건을 저질러 놓고 그 근처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택시 기사님이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혹시 기억하긴 했나요? 체격이 굉장히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좀 심하게 썼는데 지금 이상한 건 술 냄새는 안 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눈이 풀린 데다가 말도 어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말을 쉴 새 없이 막 하더랍니다. 자기 고향이 전라도고 의정부에 혼자 사는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택시 기사님이 수표를 가지고 있었나요? 네, 다행히 갖고 계셨고요. 일련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 수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곧바로 경찰청으로 보내가지고 지문 감식을 맡겼습니다. 아, 나오네. 자, 그리고 형사님들은 주변 식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식당 주인이 조용히 불러서 한 남성의 이력서를 건넵니다. 갑자기 이력서가 나와? 저희가 인상착의를 얘기했더니 아무래도 몇 달 전에 그 인력사무소를 통해 갖고 들어온 직원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봤더니 주소지도 증명사진도 택시기사님이 말한 거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친원조회를 했는데요. 예. 그때 좀 놀랐습니다. 특수강도 전과만 구범이었고 주로 야간에 집에 침입해서 절도를 저지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70대 할머니를 칼로다가 위협을 해서 돈을 뜯어내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놈이었습니다. 근데도 금식은 또 안 가져갔어. 뭐야? 이 시계로 인해서 뭔가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징적인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얘는 수표를 가져가고 금시계를 안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도둑은. 네. 와, 이 뭐야, 이런 놈이 다 있냐? 바로 잡았나요? 아니요, 그 말도 없이 식당에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인근에 직원들 숙소가 있었는데 식당 주인이 숙소에 가보니까 이미 짐도 싹 뺐더랍니다. 그게 바로 화재 신고가 들어왔던 11월 20일이었던 거죠.
자, 지금부터 이 용의자를 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사님들은 윤 씨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윤 씨를 식당에 소개해준 인력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사님이 오기 이틀 전에 윤 씨가 이 사무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아, 설마 또 다른 데 취업하려고 그랬다고요? 용인에 있는 갈비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갔죠. 손님인 척 고기도 주문하고 앉아 있었는데 주방 쪽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방 내부를 슬쩍 봤더니 윤 씨가 맞았습니다. 야, 있었구나. 자수. 그냥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죠. 밥 한 그릇 다 비우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 알고 왔다. 손님 많은데 사람 피우지 말고 서해 가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순순히 따라 나서더라고요, 또. 순순히? 회 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확 바뀌었습니다. 그 눈을 부릅뜨면서 수표를 쓴 건 맞지만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뻔한 스토리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 오시수표가 그럼 어디서 나서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에서 훔쳤답니다. 안양에서 훔쳤다 그래서 훔친 장소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이번엔 말을 바꿔가지고 전주에서 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8시간을 내리 조사를 했는데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18시간을. 이 형사님이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낼 묘안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과 기록을 보니까 특수강도 전과만 있더라고요. 흉기로 위협만 해본 놈이지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사진을 한 장 한 장 눈앞에 깔아줬죠. 그랬더니 신경질 내면서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보기 싫을까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는 한 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범인 맞네. 담배 달라는 범인이야. 맞습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 죽일 마음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하면서 범행 사실을 이제 술술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그 집에 뭐하러 들어갔다고 합니까? 도둑질하러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정가가 있다 보니 뭐 습관이 있던 거예요. 현관문 당겨보는 습관이. 그래가지고 그날도 눈에 보이는 빌라 들어가서 이 집 저 집 문고리를 당겨보던 중에 문이 하나 열려있더랍니다. 거실에 수석이 쫙 깔린 거를 보고 왠지 비싸 보여서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던 거고요. 가장 비싼 수석 들고 옆구리에 끼고 나오려다가 그 안방의 문틈으로 방바닥에 놔둔 그 피해자 지갑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안방에 들어가고 지갑만 훔쳐 나오려고 했는데 지갑을 줍다가 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수석을 떨어뜨렸답니다. 그 소리에 이제 안방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깨서는 누구냐고 자기 바지를 당기니까 수석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재로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리고 불을 질렀다고. 근데 금시기를 왜 여기다 올려놨냐는 아, 거예요? 그거 맞아. 이게 이유가 따로 있대요? 금시계도 그 훔쳐가려고 피해자 손목에서 풀긴 풀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작물로 걸릴 것 같아서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정말 황당했던 건 그 현장 검증 때 유가족들 앞에서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했습니다. 네? 본드 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드를 사라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애였구나. 뭔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까 보니까 택시기사 진술에 보면 술을 안 마시는 것 같은데도 오늘 하고 횡설수설하고 뭐 했던 말을 반복하고. 눈이 풀려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본드 환각 흡입 아, 본드를 이런 본드 불라고.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막 본드 흡입을 하지 않더라도 만성적으로 본드 흡입을 하게 되면 뇌가 망가져갖고 전형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보여요. 야, 그게 유가족 앞에서 할 얘기냐? 본드 살려고 했다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도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및 사체 손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뭐 모든 범죄가 다 그렇지만 지금 살인이 일어나고 불이 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행동이 성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만약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심각한 성범죄의 연쇄적인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절도가 결코 그럼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도 입법을 다음에 하면서. 강도, 그다음에 성범죄, 살인 이렇게 이어지죠. 그게 범죄가. 그렇게 되는 것 말에 같더라고요. 지나는 거구나 이게. 네.